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심히 들여다보는 중요한 데이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회수예요, 조회수. 사람들이 이 영상을 궁금해하는지 아는지 그것을 조회수로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목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상은 조회수가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다 정확히 말해 미루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어쩐지 가까이에 두고 싶지 않은 그 감각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가벼운 이야기와 즐거운 영상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이 영상을 선택한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도 남들과 다를 것입니다. 죽음, 정말 미뤄도 괜찮을까요? 알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덮어두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의사를 반성한다. 지은이 나카무라 지니치, 옮기니 강신원,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저자의 이력입니다. 명문 교토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대형병원 원장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화려한 경력을 내려놓고 노인요양원 의사로 새 출발합니다. 병원에서 인공장치에 둘러싸여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지켜본 뒤에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다고요. 책 속에서 저자는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을 주최하면서 병원 밖에서 평온히 눈을 감은 노인들의 이야기와 티베트의 조장, 백세 자연사 사례들을 들어 진정한 죽음이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합니다. 뒤이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죽음, 병원에 기대는 죽음, 각자의 선택에 대해 되짚어보게 합니다. 결국 이 책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죽음이라면 차라리 지혜롭게 마주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질문을 던지고요. 책 내용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문. 저는 노인요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단아인 셈입니다. 저는 잘 나가는 병원에서 원장과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 지금의 노인요양원에 일개 평의사로 몸담기 시작한 것은 제 나이 60세 때의 일입니다. 스스로 사장단에서 별 2개 계급장을 반납하고 최전방 소위로 자진해서 강등한 셈입니다.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벌써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와 함께 일하겠다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후배들에게 여기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묻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전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밑바닥으로 통하는 곳이 노인요양원이라면 저는 그야말로 병원 산업의 꼭대기와 밑바닥을 모두 경험한 셈입니다. 병원 산업의 밑바닥답게 노인요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간혹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불이 나게 큰 병원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원한다 한들 죽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온갖 연명치료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해오는 동안 저는 수백 건의 자연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 일본 전 지역에서 저보다 노인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액주사나 산소호흡기 등 그 어떤 의료적 간섭도 모두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완성해가는 평원사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숭고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만일 이곳이 일반 병원이나 노인병원이었다면 그런 귀중한 체험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병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서 숨을 거두는 재택사 역시 의료의 연장, 각종 약물과 호수를 사용하는 탓에 평온사는 불가능합니다. 의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을 저지하거나 늦추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의 사명과 신념이 오히려 편안한 죽음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갸우뚱하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만 볼 뿐입니다. 의사들은 끝까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자연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산업이 발달하기 전 1950년 이전에 죽음이라는 절차는 원래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당사자에게 본인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떠나보내는 사람에게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순간을 병원이 낚아채면서 더할 수 없이 비참한 것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원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병원이 개입된 죽음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마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죽어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죽기에는 암이 최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령층의 자연사를 100건 이상 경험한 지금은 그 신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균 수명을 다한 노인들에게 암으로 인한 사망이 최고라고 권합니다. 단 여기에는 암 검진이나 정밀 검사 따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특별한 징후가 없다가 80에서 90세에 이르러서야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편안한 죽음을 위한 때를 놓친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향한 고령화 사회답게 오늘날 병원의 최대 고객은 노인입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병원을 자주 찾는 데에는 건강하게 늙어야 한다는 의사들의 위협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에 대한 노인들의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어딘가 안 좋은 게 정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은 노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사를 찾거나 약을 먹어도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옛날 노인들은 몸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매스컴과 제약업계와 병원에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건강에 대한 환상으로 모든 노인이 나이 탓을 인정하지 않고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노화가 질병이라니 이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왜냐하면 노화는 죽음으로 가는 일방통행이지만 질병이라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노화마저도 의료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착각과 환상이야말로 노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모든 동물은 죽습니다. 인간도 동물인 이상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최첨단 의료 역시 생로병사 안에서만 허용된 잔재주일 뿐입니다. 노년기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약물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노화에 순응하며 질병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역할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죽는 방식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죽는 방식이란 사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사는 방식, 이웃이나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당연히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당장 의사나 약물이나 병원을 찾으며 법석을 떠는 사람에게 자연사란 허황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많지 않아서 잃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장자의 인생여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백마가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의사나 의료계의 고위직 인사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주장들을 이 책에 서슴없이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환자들 곁에서 살았던 한 늙은 의사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스스로 자연사를 택하여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한 수많은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루 더 사는 삶이라는 차원을 넘어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라도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삶도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사에는 고통이 다르지 않는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사의 실체는 아사, 즉 기아와 탈수의 과정을 거치며 죽게 됩니다. 물론 기아나 탈수 같은 단어는 누구에게나 비참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것처럼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는 끔찍한 상황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사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는 공복이나 갈증을 느끼는 감각기관들도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지만 생명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럴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아 상태가 되면 뇌 속의 통증을 차단하는 모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수 역시 혈액이 농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떨어져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일반 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몸져 누운 노모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며 병원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어머니 머리맡에 마실 물과 주먹밥을 놔두고 갔는데 돌아오 보니 그대로더군요. 한창 더운 여름철에 충분히 먹고 마시지 못하다 보니 결국 사흘째 되던 날 노모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링거 주사로 삼투압이 낮은 묽은 식염수를 계속 넣어드려 진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었더니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요 며칠 아주 힘드셨죠? 아무것도 못 드셔서.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 아들이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전혀 못 느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호흡 상태도 나빠집니다. 호흡이란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생긴 탄산가스를 방출하는 작업입니다. 만일 이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는데 탄산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산소 결핍 상태에서 뇌 속에 모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유도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조르기 기술에 걸렸을 때 하나같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모르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산가스에는 마취작용이 있는데 이 또한 죽음의 고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자연의 섭리이며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혹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불안이나 공포, 고통이나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왜곡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연사란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저 이승에서 저승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며 수명을 다하여 노쇠사하는 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특권입니다. 그러니 그 특권을 누리는 과정에서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거나 몸을 흔든다든지 손을 잡는 것은 괜한 짓입니다.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배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연명치료는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일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어서 식도를 통해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하고도 당연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위루술이나 비강영양법 등, 즉 인공적인 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을 만나보면 인공영양법을 연명장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꽤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하긴 의사들조차 튜브를 콧구멍 속에 넣어 음식물을 넣는 방법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식사의 형태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의사를 만났을 때 가족들이 위루술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그럼 환자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화를 내며 협박조로 말합니다. 그 말투에는 다분히 당신들 살인자가 되고 싶어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가족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형 병원에서 위루술을 권유받은 가족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으로 씹어서 침과 섞여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뱃속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환자를 퇴원시키려고 하자 병원 측에서 상담자인 제게 경고성인 전화가 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른 의사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면서 병원 측에 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생명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누가 정말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 행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회복할 가망성이 있다거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상태에서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공급한다 한들 과연 건강을 회복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노인 요양원에서 일을 한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정해진 때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오면 몸이 먼저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몸은 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휴식을 위해 신체의 모든 기능을 하나둘씩 꺼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배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넣고 거기다가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과 비참함을 강요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의 몸에 강제로 영양을 주입하는 방법으로는 위루술과 비강영양법과 중심정맥영양법, 목의 혈관에서 심장까지 튜브를 넣어 수액을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시하는 의사의 심적 배경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가능한 모든 처치를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병원 산업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도 배경에 깔려 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 역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죄의식과 의무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새삼 머리를 때립니다. 가족, 특히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연세가 많건 적건 자식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의 절차가 너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챙겨드릴 걸, 좀 더 효도할 걸. 이러한 자책감 탓에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드리고자 강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치료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와 가족 사이에 실랑이가 끝나고 강제적인 생명 연장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환자 본인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환자분이 과연 만족하고 행복해 할까요? 라고 묻기라도 하면 무슨 황당한 소리가 의사 입에서 나오냐 하는 듯이 놀라며 저를 쳐다봅니다. 그 표정에 담긴 뜻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후회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물론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 환자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 속으로 구멍을 뚫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위루술을 선택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내내 환자를 돌본다면 몰라도 그냥 시설에 툭 맡겨놓은 채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 당사자의 비참한 심정은 어떨지 생각을 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는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가요? 당신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위한 것인가요? 죽어간다는 것이 이토록 평온한 거로군요. 저는 자연사를 앞둔 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액 주사도 놓지 않고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 인공적인 장치들은 당사자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해도 수액 주사 정도는 놔주길 바라는 가족들이 가끔 있습니다. 탈수가 시작되면 의식 수준이 떨어져 목록한 상태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가족들은 수액 주사가 무슨 생명수라도 되는 것처럼 빨리 주사를 놔달라고 졸라댑니다. 하긴 병원에서 지금껏 영양제 주사라는 이름 아래 수액 주사가 이루어져 왔으니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 대신 수액을 마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건 포도당이 아주 조금 들어있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연한 맛의 스포츠 음료라고 할 수 있지요. 네? 아니 그걸 마셔도 됩니까? 정말 별탈 없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보통 음식물은 소화와 흡수를 거쳐서 비로소 체내로 들어갑니다. 수액 주사의 경우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혈관 안으로 주입된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것은 절대 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액 주사도 없이 그리고 입으로 물 한 방울조차 넘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대략 7에서 10일쯤 됩니다. 배뇨작용은 사망하기 2, 3일 전까지 이루어지고 생존 일수가 짧을 때에는 사망 당일에까지 배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물 한 방울도 못 넘기는데 소변이 나올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체온을 36도 전후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을 움직이고 호흡을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물과 탄산가스가 만들어지며 이것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체온이 38도 안팎 혹은 39.5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엔진과 냉각수의 관계와 같습니다. 엔진을 가동하면 열이 나고 이것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필요한데 만약 냉각수가 없다면 당연히 엔진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열이 나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이 필요한데 한 방울의 물도 넘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냉각수 부족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사자는 새근새근 잠을 자는 상태이며 고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 걱정이 된다면 이마에 해열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복막염의 복수조차 모두 사용해 수분은 전부 소실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연사를 앞둔 노인의 평균 생존 일수는 7에서 1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14일 동안 생존한 94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족 3사람이 24시간 교대로 붙어 있었는데 탈수로 인한 발열이 약간 있었을 뿐 줄곧 잠을 자는 상태라서 딱히 간호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곁에서 책을 읽거나 꾸벅꾸벅 조는 등 비교적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가족들에게 미리 자연사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겐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이나 고통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곁에서 꾸벅꾸벅 조는 동안 자연스럽게 돌아가셔도 그다지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14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가족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죽어간다는 게 이토록 평온한 거로군요. 저도 이제 죽는 게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떠날 사람을 잘 보내는 것이 용감한 사랑이다. 죽음만큼 분명한 것도 없고 천수를 다한 뒤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이가 70세 안팎인 자식들마저도 90세 노부모가 머지않아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노부모는 물론이고 이제는 본인들마저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에 임박했다는 사실 앞에서 몹시 당황해하며 부랴부랴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연명치료로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명치료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연명을 위한 일련의 치료들은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얼마 안 되는 수명과 맞바꿔 고통과 비참함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괴롭힐 것이다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제 말이 지나쳤나요?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머리 한구석에 죽음을 담아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대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당장 내일 떠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늘 부모와 소통하며 평온한 죽음을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간혹 수액주사 덕분에 한 달을 더 사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액주사에 들어있는 미량의 포도당 용액은 앞서 말했듯 스포츠 음료보다 조금 연한 미네랄 워터에 불과합니다. 한 달 동안 그 용액으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마치 물만 드릴 테니 힘드시더라도 살아계세요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사회 통념으로는 그것이 사랑이며 효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도 무지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지켜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부모님께 쓸데없는 고통을 안기는 것이 효도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기뻐할지 행복해할지 고맙게 받아들일지 혹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과연 그런 식의 연명을 바랄지 등등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다나카 나호미가 쓴 책 시드는 것처럼 죽고 싶다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의 기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게 될 때 의사의 일도 그 시점에서 끝이 나며 다음은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비참함을 강요하고 쓸데없는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사와 병원은 그러한 식으로 죽음을 상업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떠나야 할 시기에 제대로 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게다가 설령 생명을 연장한다 해도 슬픔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늦춰지는 것만큼 슬픔도 길어질 뿐입니다. 임종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간신히 숨만 간당간당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임종의 순간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억지로 연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가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또한 한때 무서운 가족이었고 죽음을 상업화하려는 의사였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노인 요양원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알게 된 깨달음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지금 아들이 해외에서 오고 있으니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든 살려달라는 부탁에 여러모로 손을 써서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마저도 죽어가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고통을 안겼으니 그 죗값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것은 연명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료 행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회복할 수 있다거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와 같은 희망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은 그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억지로 연장하는 치료에 대해 묻습니다.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를 말입니다. 가족들의 심정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너무 미안하다라는 죄의식과 의무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책은 그 마음을 보다 더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해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가 정말 환자를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함인가를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자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좀 살짝 내려앉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연사에는 고통이 크게 따르지 않는데요. 기아 상태가 되면 뇌에서 통증을 막아주는 모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탈수로 의식이 흐려져도 몽롱한 상태로 평온하게 떠난다고 하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대화로 풀어내야 한다고 믿어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사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두는 게 어떨까요? 엄마나 아빠가 원하는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요. 아이들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혹시 나보다 먼저 떠날 것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께는 이 책을 살짝 선물로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책을 읽고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본인의 가치관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관이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허둥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떠나는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삶을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연명치료의 무게를 덜어내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꼭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할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